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크누아르입니다. 이렇게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다크누아르 채널이 추구하는 방향은 언젠가 우리들의 곁에서 마주칠 수도 있는 악질 범죄자들의 잔혹한 범행을 잊혀지지 않도록 소개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범죄들의 근절을 목표로 합니다. 저희 다크누아르 채널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작되었으며 7월 26일 파주 전기톱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 고민숙의 영상을 마지막으로 2024년 상반기 영상 업로드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덕분에 6개월 동안 구독자 약 13,000명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악질 범죄자를 주로 다루는 채널의 특성 때문에 지금까지 업로드한 25개의 영상 중 무려 10개의 영상이 노란 딱지, 즉 수익 창출 제한 컨텐츠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질 범죄자들의 영상을 하나의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님들께 간곡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이 4.7%, 그러니까 구독 버튼을 누르시지 않으신 분들이 95.3%,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이 엄마 데려와! 김상우는 아내 최모 씨의 전 남편 박모 씨와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아내 최모 씨와 전 남편 박모 씨가 이혼을 하게 되자 김상우는 가면을 쓴 채 친절함을 앞세워 아내 최모 씨에게 구애를 하게 되었고, 그들은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 후 김상훈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김상우는 평소 의처증이 심했고 도박 중독이었으며 폭력적인 성향이 짙었습니다. 김상우는 당시 경제활동이 전혀 없었고 음주운전, 절도, 폭행, 상해 등 전과 13범이었으며 최모 씨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최모 씨는 항상 온몸에 피멍이 있었고 갈비뼈가 골절되기까지 했으며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일본도를 사용한 협박까지 했을 정도로 폭력의 수위는 높았습니다. 이러한 김상훈에게 지친 최모 씨는 두 딸을 데리고 별거를 선택했으며 이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별거 중이었던 아내 최모 씨는 김상훈에게 문자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딸들을 죽여버리겠다라는 내용이었죠. 2015년 1월 7일 보복이 두려웠던 최모 씨는 김상훈을 만나게 됩니다. 김상훈은 최모 씨를 집으로 데리고 와 일본도로 협박을 했으며, 최모 씨는 당시 허벅지에 칼로 인한 3cm가량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최모 씨는 탈출 후 1월 8일 경찰서로 향합니다. 그러나 경찰서의 상담원은 형행범이 아니라 긴급 체포는 불가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적극적이지 못한 대처에 최모 씨는 좌절하고 그냥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때 최모 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한 김상우는 계속해서 최모 씨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모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협박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 지난 1월 12일 최모 씨는 오히려 이혼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보고 눈이 뒤집힌 김상우는 최모 씨가 전 남편 박모 씨에게 갔을 것이라고 추정, 곧바로 칼을 들고 박모 씨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박모 씨의 동거녀가 있었으며, 동거녀에게 박모 씨의 후배인데 줄 물건이 있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문을 열어준 동거녀는 김상훈의 인질이 되고, 그 후 아무것도 모른 채 귀가한 박모 씨 또한 인질이 됩니다. 얼마 후 최모 씨의 두 딸이 차례대로 박모 씨의 집에 귀가했으며 이들 또한 인질이 되어버렸죠. 그 후 김상훈은 딸의 전화로 최모 씨에게 전화하여 두 딸을 인질로 데리고 있으니 집으로 와서 네 잘못을 빌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최모 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2015년 1월 13일 오전 9시 30분경 김상훈은 4명의 인질을 데리고 경찰과 최모 씨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입니다. 5시간 동안 경찰은 자수를 권했지만 회의 후 실패로 경찰 특공대가 집 내부로 진입 김상훈을 검거합니다. 그러나 인질이 모두 살아있다던 김상훈의 말과는 다르게 이미 전 남편 박모 씨와 작은 딸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전 남편 박모 씨는 전날 집에 귀가했을 때 김상훈에게 얼굴과 목 부위를 흉기로 약 10회가량 찔린 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작은 딸은 목 부위를 흉기로 1회 찔리고 목을 졸려 질식사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중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바로 김상훈이 작은 딸을 살해하기자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것인데요. 13일 새벽 김상훈은 박모 씨의 동거녀와 큰딸이 보는 앞에서 사랑한다, 너는 내 여자다 라고 말하며 작은 딸의 결박을 풀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시도하였고, 급기야 작은 딸 앞에서 자위행위까지 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김상훈이 2년 전에도 작은 딸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김상훈은 그 당시에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본인의 성기능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5년 1월 19일 경찰은 현장 검증을 진행했는데,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인 최모 씨의 아들 박모 씨가 비통함에 고함을 치자 범인 김상훈 또한 고함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엄마 데려와! 또 다른 뉴스 인터뷰에서 아들의 비통함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좀 마음이 복잡하시겠어요. 복잡할 것도 없어요. 분노밖에 안 남아서. 뭐가 제일 이렇게 좀 많이 좀 화가 나고 그러세요? 그냥 지금 살아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김상훈의 망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5년 3월 10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작은 딸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 강간이 아니라 합의하에 이뤄진 성행위다 라고 발언을 한 것이죠. 2016년 5월 9일 대법원은 2심 재판 끝에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확정합니다. 경찰의 연행될 당시 김상훈이 내뱉은 뻔뻔스러운 발언을 보면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의 근절을 영원히 기원합니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깨끗한 수사. 이번 사건에 죽은 건 경찰 잘못도 크고, 예? 애 엄마의 의무도 있고,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거 밝히고. 운전대를 잡고 행인까지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2023년 8월 2일) 서울 강남 압구정역에서 고가의 롤스로이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여 한 여성을 들이받습니다. 차량은 잠시 멈춘 후 피해 여성이 깔린 상태로 다시 한번 건물 외벽을 향해 돌진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 차문을 열어 상황을 확인하더니 곧바로 다시 탑승해 스마트폰을 만집니다. 그 후 피해 여성을 구할 생각은 없이 비틀거리며 사라집니다.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차와 소방차가 출동하고 여성을 구조하는 도중 그제서야 롤스로이스남은 모습을 보이며 경찰에 연행됩니다. 롤스로이스남은 당시 사고의 경위에 대해 운전 중 조수석 서랍에 담배를 꺼내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은 롤스로이스남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다고 합니다.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롤스로이스남을 붙잡고 묻습니다. 술도 아니고 마약도 아니면 도대체 롤스로이스남은 무엇 때문에 비틀거린 것일까요? 경찰에게 잡힌 후에도 난동을 부린 롤스로이스남. 그는 음주 측정 결과에서는 음성이었지만 추후 실시한 간이마약 검사에서는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당시 롤스로이스남은 며칠 전 치료 목적으로 케타민 성분의 주사를 처방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롤스로이스남은 사고 직전 근처 성형외과 의원에서 무려 9시간 동안 입원해 마약성 약물을 투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약 성분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사라졌던 이유가 마약성 약물을 투여받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시 그 성형외과 의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역시나 추후 실시한 국과수 검사 결과에서 케타민을 포함한 6종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롤스로이스남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롤스로이스남은 선임한 변호사의 신원보증을 통해 구속영장 신청 없이 불과 17시간 만에 풀려납니다. 사고 현행 범인정과 마약 복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압수 및 거주지 수색을 하지 않고 풀려나게 되었으며, 이는 나중에 밝혀지는 타 범죄들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당시 신원보증을 해준 변호사는 정관 출신 변호사였으며, 가해자가 도주를 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라며 가해자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원보증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제도로 추후 신원보증을 통해 가해자를 풀어준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중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습니다. 실제로 롤스로이스남을 풀어준 경찰은 감봉 징계 처분을 받고 전출되었습니다. 이는 사건의 배당 자체가 애초에 강력계로 되지 않고 비교적 마약 사건의 경험이 부족한 교통계로 배당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롤스로이스남은 1995년생으로 과거 성지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2013년 방영된 송포유에 출연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롤스로이스남은 송포유 방송에서 학교를 2번 퇴학당했고 친구들을 땅에 묻는 등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으며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일해짐이 문신을 새기는 등 매우 불량한 학창시절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미 마약 전과도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남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공범 과 함께 온라인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5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확인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사고를 내기 전 2023년 2월부터 병원 4곳을 매달 2차례씩 돌면서 마약 성분 약품을 총합 16회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 롤스로이스남은 또래 모임이라 불리는 MZ세대로 구성된 MT5라는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코인 사기 및 해외 선물 리딩방 운영,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불법적인 일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번 것으로 추측됩니다. 실제로 그가 조사를 받을 때 포르쉐, 벤틀리 등 고가의 차량을 탄 젊은 친구들이 그를 찾아왔었고 추후 집에서 1억 3천만 원 가량의 현금 다발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아프리카 TV에서 9개월 동안 약 5억 원을 후원했으며 이병헌 협박녀로 유명한 김시원과 광우 상사의 커맨더 지코 등 유명 BJ 방송에서 큰 손으로 불렸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여성으로 사건으로부터 1년 전 배우의 꿈을 안고 홀로 서울로 상경하였는데 사건 당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특히 1차 추돌 후 전신이 차에 깔린 상태로 돌진을 하는 바람에 두피의 대부분이 벗겨지고 두개골이 골절되었으며 각종 장기가 심하게 손상되는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하부 쪽 부상이 심각해 수술 후에도 2다리로 걸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습니다. 병원에서 15시간 이상의 대수술을 진행했으나 이미 신체는 수술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진 탓에 수술을 중단하였으며 곧 뇌사 판정을 받게 됩니다. 결국 사고가 발생한 지 115일이 지난 2023년 11월 25일 피해자는 사망하게 됩니다. 롤스로이스남은 사고 직후 억대의 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추후 재판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여 대형 로펌 3곳의 변호사 8명을 선임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1심 재판까지 진행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상 사례와 다름없는 사건에서 누리꾼들은 20년이 적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판 전까지 유족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던 롤스로이스남은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롤스로이스남은 사고 직후의 연행 이후 17시간 만에 풀려난 뒤 유족들을 찾아가서 비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MT5 조직과 관련된 범죄들의 흔적을 지우는데 급급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른바 MT5 범죄 조직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으며 재구속까지의 일주일이나 되는 시간 동안 불법 사이트 운영, 해외 선물 리딩방 운영, 마약 거래 등 범죄 조직 활동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죠. 소중한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롤스로이스남, 그의 2심 재판을 기다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피해자 박모 씨가 30대 남성 이모 씨에게 머리를 가격당한 일명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징역...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경 부산광역시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 한 여성이 공동 현관으로 들어섭니다. 이때 한 남성이 따라 들어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여성의 머리를 체중을 가득 실은 돌려차기로 가격합니다. 여성은 벽면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으며 남성은 휴대폰을 빼앗은 후 쓰러진 여성을 향해 발로 4번이나 더 머리를 가격합니다. 결국 여성은 의식을 잃고 몸이 굳은 채 기절을 해버리는데 여기서 또 한 차례 여성의 머리를 발로 내려 찍습니다. 그리고는 여성을 들쳐업고 CCTV가 없는 복도 쪽으로 사라집니다.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 도주하여 여자친구의 집에 숨어 있다가 사건 발생 3일 후 부산의 한 모텔에서 검거됩니다.
가해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으며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이 시비를 거는 것 같아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후 재판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였고 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발언하였으며 3년형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 및 매체에서는 가장 큰 범행 동기를 이상성욕의 해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데리고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사라진 후 약 8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도주했으며 쓰러진 여성은 오피스텔 입주민에 의해 발견됩니다. 이때 그 입주민의 말에 의하면 상의가 올라가 있었으며 바지 단추가 풀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1심 재판 때 살인미수와 더불어 성폭행 혐의도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아 성폭행 혐의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2심 재판 때 성폭행 혐의가 추가됩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속옷이 한쪽 종아리에 걸쳐진 채 바지가 입혀져 있었던 점, 피해자의 청바지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며 바지 단추가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인 점, 스마트폰 포렌식 결과 서면 살인, 서면 강간 등 성폭행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한 점 등 성폭행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존재하며 특히 유전자 감식으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과 허벅지 부위, 가디건 등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 때 성폭행 혐의가 제외되었던 것은 성폭행의 정황이 일반적인 성행위가 아닌 학문 쪽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러 매체에서 보도된 정황들을 살펴보면 피해자를 검진했던 한 학문외과 의사는 피해자 학문의 파열이 일정한 패턴 없이 다발성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는 성폭행의 경우가 많다라고 판단하였으며 가해자의 전 여자친구는 가해자가 평소 학문 성교에 집착하는 등 이상 성욕을 지니고 있다라고 증언하였고 가해자의 지인은 수감 생활을 해서 아는데 성폭행의 경우 보통 일반적인 부위에 DNA를 채취하지 학문 쪽은 잘 채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도소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며 가해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황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면서 가해자의 혐의는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됩니다. 그는 1992년생으로 전과 18범입니다. 그는 미성년자였던 학창시절부터 이미 폭행 및 강간 등으로 6차례나 소년원에 입소한 기록이 있었으며 퍽치기, 상해 및 폭행, 성매매, 사기 등 어마어마한 범죄 업적을 세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습적인 거짓말과 출소 후 곧바로 범죄를 저지른 기록들을 참고했을 때 그를 만성적 범죄자라고 칭했으며 사회와의 오랜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뇌손상, 두개골 쪽 출혈, 해리성 기억상실 등 전치 16주 이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기억력과 집중력 감퇴 등 폭행의 후유증으로 생업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재판 중에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체중이 10kg 이상 줄어든 모습을 보였으며 추후 언급될 가해자의 보복성 협박과 관련하여 공포 및 불안 등의 전형적인 트라우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그녀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범죄 피해자들의 구제 활동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 피해자를 구하자 채널을 만들었으며 대한민국 범죄 피해자 커뮤니티 카페를 개설하였고 범죄 후 1년간의 여정을 담은 책을 출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로 기소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은 살인미수를 인정하지만 징역 12년을 선고하죠. 피고인은 이마저도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합니다. 그러자 12년 후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피해자는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공판이 열립니다. 여기서 피고인 측은 살인 의도가 없었고 술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합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며 성폭행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DNA 분석을 요청합니다. 2023년 5월 23일 피해자의 바지에서 가해자의 DNA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5월 31일 재판부가 받아들여 6월 12일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됩니다. 2023년 9월 21일 대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에 신상공개 10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전자발찌 착용 등의 판결을 확정짓습니다.
그가 정말 위험한 이유는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보복성 협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치소에서 같이 생활했던 수감 동기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은 억울하게 들어왔으며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집 주소 등을 모두 알고 있으며 나가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발언했다고 하며 여자친구에게도 수감 중에 똑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도소 동기에게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때린 것에 배로 때려주겠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구속 중 여자친구가 면회를 오지 않고 헤어지자고 하자 여자친구에게도 수차례 편지로 협박했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탈옥을 위해서 크게 다쳐 외부 치료를 계획한다는 소식이 수감 동기들을 통해 전해졌으며 부모가 죽었을 때 나가는 귀휴를 위해 자신의 부모가 죽어주기를 바란다는 등 아주 악질적인 범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의 근절을 영원히 기원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이 한 남성에게 살해됩니다. 가해자는 손에 금속 너클을 끼고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였으며 목을 졸라 심정지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급히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이틀 만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날 지나가던 등산객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112에 신고하였으며 12시 10분경 도착한 경찰에 의해 최은종은 등산로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추후 재판에서 밝혀진 사실로 피해자의 계속된 저항에 최은종은 너클을 낀 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도중 너 진짜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 라고 발언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은종이 검거되었을 때 경찰이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 라고 하였으며 너무 빨리 잡혔다며 혼잣말을 하는 등 이 상황만 봐도 최은종이 얼마나 죄의식 없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욕이 뇌를 지배해버린 최은종은 범행 동기에 대해 강간이 하고 싶어서 라고 밝혔습니다. 살인범 최은종은 강간을 목적으로 계획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최은종은 범행을 위해 4개월 전 인터넷에서 금속 너클을 구입했으며 범행 전 뉴스 기사들을 보면서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그중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을 참고해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기절시키는 수법은 모방하되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은종은 CCTV 사각지대를 위해 여러 후보지를 물색하였고 결국 경사가 높아 범행을 숨기기 좋은 관악산 등산로를 찾게 됩니다. 실제로 최은종은 범행 직전 6일 동안 2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범행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최은종은 관악산 등산로에서 지나가는 피해자를 붙잡고 범행을 저지르지만 피해자의 거센 저항에 성폭행을 실패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최은종은 피해자의 저항을 저지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은종의 진술만 본다면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인데 진술과는 다르게 최은종의 스마트폰 포렌식 결과 성폭행, 살인 예고글 등과 관련된 기사를 집중적으로 열람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폭행 도중 피해자가 숨진 것이 아니라 목을 졸라 피해자를 심정지 상태에 빠뜨렸기 때문에 결국 그는 강간뿐만 아니라 살인도 미리 계획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행 이틀 전 최은종은 스마트폰으로 최근 살인 및 강간 사건 기사들을 찾아보고는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 등 범행을 다짐하기 위한 문구들을 메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메모들만 봐도 사전에 계획된 범죄인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나 용기가 너무 넘쳤던 탓인지 아니면 성욕이 너무 넘쳐서 살인 분별을 못한 탓인지 대부분의 성범죄와는 다르게 대담하게 대낮에 강간을 시도하였고 이는 결국 안타까운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가고야 합니다. 실제로 검찰 통계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정 오후까지의 성범죄는 전체 성범죄 통계 중 10% 미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서울 금천구에 거주한 1993년생 최은종은 전형적인 운둔형 외톨이였습니다. 무직 상태였던 최은종은 부모와 함께 거주해왔으며 평소 PC방을 나서는 것이 외출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통화 기록을 확인한 바로는 가족과의 통화 외에는 음식 배달 전화가 대부분이었으며 게임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하는 것 말고는 사회와 철저히 단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최윤종은 군생활부터 남달랐습니다. 2015년 2월 강원도 영월군에서 36사단 훈련 중 한 이등병이 총기를 소지한 채 달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최윤종이었습니다. 훈련 중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말한 후 총기를 들고 도망간 것이죠. 탈영한 최윤종은 한 옷집에서 사복을 구매해 갈아입으려다가 경찰에 붙잡힙니다. 그 후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최윤종은 일병으로 불명예 전역을 합니다. 또한 그는 태어나서 30년 동안 한 번도 성관계를 해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곧 나올 내용이지만 그는 앞으로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낼 테니 영원히 수총각으로 살아가게 되겠군요. 피해자는 1989년생으로 35세 여성이었으며 초등학교 현직 교사였습니다. 피해자는 출근하는 도중 최윤정에게 붙잡혀 폭행당했으며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그녀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이마뼈 함몰 및 장기 부전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건 발생 이틀 뒤 8월 19일에 사망하고야 맙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평소 일면식도 없던 지나가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였습니다. 최윤종은 1심 재판에서 재판부 질문에 장난스러운 태도로 단답으로 대답하거나 몸을 꼬고 삐딱하게 앉아 방청석을 둘러보는 등 재판을 받는 내내 불량한 태도로 임했습니다. 최윤종은 재판에서 결과적으로 강간은 하지 않았으니 강간 미수라고 주장하였고 검찰은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복귀 시 재범 위험이 크다며 강간살인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일전에 최윤종은 변호사 접견 때 사형이나 무기징역 중 하나를 선고받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그럼 제가 너무 억울할 것 같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법정에서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언급하자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죠. 최윤종의 항소심 첫 재판은 2024년 4월 3일입니다. 재판부의 공정하고도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겠습니다. 들기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이제 절단을 생각했습니다. 2016년 5월 1일 오후 3시 50분경 안산시 단원구의 한 배수로에서 한 남성의 절단된 하반신이 발견됩니다. 시신이 발견된 직후 경찰은 900명과 드론 등을 동원해 하반신이 발견된 장소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5월 3일 방아머리 선착장 물가에서 마대자루에 들어있는 상반신을 발견합니다. 5월 4일 경찰은 혈액형, 시신과 함께 발견된 반지 등을 제보전단에 담아 배포했고 토막된 시신의 지문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5월 5일 오후 1시 50분경 경찰은 인천에 있는 최모 씨의 자택에서 벽면에 흩날린 혈흔을 발견하게 되고 피해자 최모 씨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하였으며 결국 피해자와 동거하던 조성호를 검거하고 범행을 자백받습니다. 추후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조성호는 함께 거주하던 최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공장에서 가져온 망치로 최모 씨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약 10일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후 토막을 내 상반신과 하반신을 분리했으며 순차적으로 안산시 일대에 유기하였습니다. 2016년 1월 30세 조성호와 40세 최모 씨는 인천의 한 모텔 종업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이들은 모텔 업주가 지정해준 숙소의 각자 방에서 함께 생활을 했는데 서로 힘든 경제적 상황에 놓인 처지를 공감하며 동질감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와중 2월에 조성호와 최모 씨는 근무 태만으로 함께 해고 통보를 받게 되고 최모 씨가 조성호에게 집을 구해 함께 살자라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동거를 하게 되고 임계차 계약은 최모 씨가 공과급 지급은 조성호가 맡게 됩니다. 2016년 3월 10일 둘은 노래방에서 놀고 함께 귀가하는 길에 조성호가 남자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라며 장난식으로 질문합니다. 이때 최모 씨가 조성호에게 도우미에도 큰 돈은 못 벌지. 차라리 네가 나한테 대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조성호는 빚과 함께 심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결국 조성호는 성관계 한 번에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약 2회의 동성 성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나 성관계 이후에 최모 씨가 돈을 주지 않자 3월 말에 이들은 호프집에서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최모 씨는 조성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포크로 협박했으며 둘의 관계는 크게 악화됩니다.
이후 최모 씨는 인근 모텔에 취직해 숙식을 하게 되었고 조성호와 마주칠 때마다 원룸에서 나가라고 요구했으며 화가 잔뜩 난 조성호는 미리 시카를 구입해 집에 숨겨둡니다. 4월 12일 저녁 조성호는 마지막으로 돈을 요구해보고 주지 않으면 살해할 생각으로 일하던 공장에서 망치를 들고 원룸으로 귀가합니다. 현관에 망치를 숨기며 원룸으로 들어선 조성호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누워있던 최모 씨는 언제 나갈 거냐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조성호는 60만 원에 보증금 30만 원까지 총 90만 원을 내놓아라. 그러면 나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최모 씨는 미친 창놈 너도 좋아서 했잖아 라며 오히려 부모욕까지 얹어서 큰소리 칩니다. 결국 눈이 뒤집힌 조성호는 일어나려는 최모 씨를 발로 찬 후 망치로 약 10회가량 얼굴과 상반신을 내려쳤으며 의식을 잃은 최모 씨의 복부와 가슴을 시칼로 수차례 찔렀습니다. 조성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칼로 등과 배 부위를 절개하고 장기를 적출했으며 결국 상반신과 하반신을 분리해버립니다. 사건 당시 30살이었던 조성호는 경기도 의정부 출신으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소시오패스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조성호는 과묵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었으며 의외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과거에 성인영화 업체 여배우 모집 매니저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실제로 성인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조성호가 큰 빚을 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2013년 12월에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밀라 스토리라는 애견 카페를 차려 함께 운영하는 도중 여자친구가 거액의 돈을 훔쳐 도망간 것이죠. 이후 애견 카페의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2013년 12월에 애견 카페를 접게 됨으로써 큰 빚을 지게 됩니다. 그 후 여러 업종을 전전하다가 모텔 종업원 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최모 씨를 만나게 된 것이죠. 대중들이 조성호에게 더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은 최모 씨를 살해한 후 그의 행적 때문입니다. 경찰은 긴급 체포 후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되는데 네티즌들이 신상정보를 통해 그의 SNS를 털어보니 앞으로의 인생을 위한 포부와 다짐 그리고 인생 계획을 아무렇지 않게 본인의 SNS에 남겼던 것이죠. 그는 일반인들이 보기에 흉악범죄를 저지를 용모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훈훈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음에 사람들은 더 격분했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분명 저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죠.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성호에게 사형을 구형하였으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죠. 그러나 항소심에서 금전 때문에 동성애 상대가 되었고 쫓겨날 처지가 되었기에 참작 여지가 있다라며 징역 27년으로 감형받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 적출에 상반신과 하반신을 분리해버렸는데 27년이라니 그는 2044년에 출소하게 되겠네요. 시신을 엽기적으로 훼손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었어요. 좀 징그럽다거나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서. (2013년 7월 9일) 저녁 8시 10분경 경기도 112 상황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는 싱가포르에 거주 중인데요. 17살 딸이 혼자 용인에 살고 있는데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요. 딸이 혼자 살아서 매일 연락을 하는데 이렇게 연락이 안 된 적은 없거든요. 경찰은 곧바로 휴대폰 위치 추적을 시작하고 딸의 휴대폰이 아버지의 신고 전날인 7월 8일 오후 8시경 용인시 기흥구의 신갈동 인근을 마지막으로 전원이 꺼진 것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딸의 집을 수색하고 주변인들을 탐문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피해자와 비슷한 나이의 남성이 무언가 알고 있는 듯 머뭇거리자 경찰은 내일 경찰서에 출석해서 수사 협조를 해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 남성은 알겠다고 나중에 경찰서로 가겠다고 답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얼마 후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자수할게요 라고 말하죠. 그는 당시 만 19세였던 심기섭이었습니다. 그가 찾아온 시간은 아버지가 112에 신고를 한 지 4시간이 지난 7월 10일 새벽 12시 30분경이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심기섭의 진술을 듣는데 그는 담담한 얼굴로 피해자를 죽였다고 진술합니다. 살인자백에 당황한 경찰이 시신은 어디 있냐 라고 묻자 심기섭의 답변은 5글자였습니다. 바로 어렵습니다.
였죠. 무슨 소리냐고 경찰이 묻자 심기섭은 찾기 어려울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2013년 7월 7일 저녁, 심기섭은 친구 최모 씨와 함께 성남시 분당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당구를 치며 평범한 하루를 보냅니다. 새벽까지 놀던 그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7월 8일 새벽 5시 30분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의 한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잡니다. 7월 8일 오후 2시 40분경 잠에서 깨어난 심기섭과 최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낸 17살 김모양에게 놀자며 연락을 취합니다. 마침 심심했던 김모양은 3시 30분경 심기섭과 최모 씨가 있는 모텔에 도착합니다. 셋은 모텔방에서 함께 TV를 보다가 최모 씨가 결막염 때문에 안과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자 심기섭은 김모양을 두고 최모 씨와 함께 모텔방을 나섭니다. 그러고는 최모 씨가 안과 진료를 받는 동안 심기섭은 인근 편의점에서 공업용 커터칼과 문구용 커터칼을 구입합니다. 최모 씨의 진료가 끝난 후 둘은 함께 모텔로 돌아오고 셋이서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 7시 30분경 최모 씨가 먼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 심기섭은 본 모습을 드러냈죠. 아까 구입한 커터칼을 들이대며 김모양에게 위협을 가하고 강간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최모 씨가 모텔방에 휴대폰을 두고 간 탓에 방문을 두드리게 되고 놀란 심기섭은 김모양에게 입을 열면 죽여버린다 라며 방문을 조금만 열어 휴대폰을 주고 최모 씨를 보냅니다. 그 와중 김모양이 몰래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하려던 것이 심기섭에게 들키게 되고 심기섭에게 휴대폰을 뺏기게 됩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낀 김모양은 소리를 지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결국 심기섭은 목을 졸라 김모양을 살해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심기섭이 김모양의 숨이 끊어진 후에 강간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시신을 상대로 성관계를 한 것이죠. 심기섭은 성관계를 끝낸 후 정말 엽기적이고도 잔혹한 행위를 벌입니다. 심기섭은 김모양을 화장실로 옮겨 14cm의 커터칼을 이용하여 살점을 도려내기 시작하죠. 또한 도려낸 살점들을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리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심기섭이 자수한 후 시신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죠. 그가 시신을 훼손하며 뼈와 살을 분리하는 데 걸렸던 시간은 16시간. 도중 커터칼에 칼날이 부러져 새벽에 커터칼과 칼날을 추가로 더 구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살점에 의해 변기가 막히니 태연하게 모텔 측에 뚫어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7월 9일 자정 무렵 심기섭은 오후에 함께 있었던 최모 씨와 당시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작업 중이다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심기섭은 최모 씨와 여자친구에게 본인의 시신 훼손 과정을 메시지로 생중계하였습니다. 그것도 사진과 함께 말이죠.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심기섭은 장난 같냐며 훼손한 시신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심기섭은 훼손한 시신을 작품이라고 칭했으며 또한 연상의 여자친구에게는 나랑 작업 한번 해볼래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죠. 정말 악마가 존재한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기섭은 7월 9일 오후 1시경 살점 분리를 완료하고 인근 마트에서 김장용 검정 봉투를 구입합니다. 그러고는 뼈를 부러뜨린 후 검정 봉투에 담아 오후 2시경 모텔을 빠져나오죠. 그 검정 봉투는 본인이 거주하던 컨테이너 박스의 옷장에 숨겨두었습니다. 심기섭의 사건을 조사하다가 정말 섬뜩하고 무서움을 느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말의 죄책감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기섭은 살인부터 시신 훼손까지 모든 과정을 맨정신으로 행했습니다. 그 후 본인의 카카오 스토리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죠. 정말 피해자와 유가족은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2013년 12월 9일 검찰은 심기섭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심기섭은 살인 당시 소년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27일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30분 사이에서 집을 나갔어요. 나하고 아람이 조사하는 게 정류장 있는 걸 보고 나는 밭으로 갔습니다.
2012년 7월 22일 경상남도 통영시의 한 야산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시신은 양손이 뒤로 묶인 채 마대자루에 들어가 있었으며 상태였죠. 피해자는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A양이었으며 이 사건의 범인은 김점덕 1966년생입니다. 판결문에 따른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2012년 7월 16일 통영의 한 시골 마을에서 지내던 A양은 평소와 똑같이 집에서 약 2.6km 떨어진 학교로 등교를 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자 근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김점덕에게 피해자는 혹시 학교까지 태워줄 수 있냐 라고 묻습니다. 피해자 A양과 김점덕의 집은 불과 약 100m가량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평소 인사를 하며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죠. 김점덕은 알겠다며 A양을 본인의 트럭에 태운 뒤 출발합니다. 참고로 A양이 트럭에 타기까지의 경위는 피해자의 진술을 이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김점덕의 진술 내용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는 김점덕이 피해자에게 먼저 태워줄까 라고 물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게 김점덕은 A양을 트럭에 태운 뒤 반바지를 입고 있던 A양의 다리를 보고 성적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폭행을 결심하죠. 김점덕은 차에 있는 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입과 손을 묶었으며 시키는 대로 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 후 피해자 휴대폰에 전원을 끄고 근처 하수구에 버렸죠. 그리고 본인의 집으로 A양을 데리고 와 성폭행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A양의 저항이 너무 거세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말죠. 그 후 김점덕은 A양의 시신과 물품들을 들고는 평소 약초를 캐기 위해 자주 다녔던 집으로부터 약 10km 떨어진 야산에 유기합니다. 그런 사실도 모른 채 A양의 아버지는 학교를 가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A양을 찾아다녔고 결국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김점덕의 진술에 따르면 평소 A양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의 집에 잠시 들려 놀다 가는 등 김점덕과 피해자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고 따르던 이웃집 아저씨에 의해 A양은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당시 A양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 실종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방송사에서 목격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김점덕이 아침에 버스 정류장에서 A양을 목격했었다고 태연하게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김점덕은 본인이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함이었을까요? 김점덕은 목격자로서 진술을 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김점덕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해보니 A양은 버스에 탑승한 흔적이 없었고 인터뷰 후 잠적한 김점덕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오히려 이 인터뷰로 인해 김점덕의 얼굴은 노출되었고 검거가 더 수월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김점덕은 범행 발생으로부터 약 6일이 지난 7월 22일에 경찰에 검거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점덕의 전과가 무려 12범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에게는 당시 베트남 출신의 아내와 3살짜리 딸이 있었던 것이죠. 그의 전과에는 폭행,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과 함께 성범죄 또한 있었습니다. 2005년 1월 13일 이웃이던 60대 여성이 마을 주변의 냇가에서 다슬기를 채집하던 것을 발견하고는 김점덕은 주변 돌을 이용해 피해자를 구타하고 넘어뜨려 기절을 시켰으며 성을 하기 위해 풀밭으로 여성을 옮기려다가 미수에 그쳤던 사건입니다. 당시 김점덕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되고 겨우 징역 4년을 받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 고작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또한 검거될 당시 김점덕의 집에서는 야과 약털이 약 200여 편 발견되었으며 놀랍게도 아동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수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김점덕의 베트남 출신 아내는 당시에 공범 의혹으로 함께 수사를 받았으나 공범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아내는 김점덕에게 전과가 있는 것조차 몰랐다고 하죠. 22살의 베트남인 아내는 남편 김 씨의 범행 소식을 접한 뒤 18개월 된 어린 딸을 안고 흐느낍니다. 아기 있어 보이는 있어 왜 그렇게 했어 몰랐어요. 이 사건 이후
신랑의 전과 기록을 알지 못한 채 결혼하게 되는 다문화 여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생겨났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김정덕에게 사형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 김정덕의 불우한 출생과 불우한 성장 과정, 그리고 피해자가 한 명인 점과 우발적인 범죄로 보이며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어쩌면 김정덕은 추후 가석방이 가능할지도 모르겠군요. 이러한 범죄자들의 근절을 영원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떠나간다. 아유다. 사랑해요. 2017년 9월 30일 밤 11시 20분경 경찰의 한 부부가 실종 신고를 합니다. 실종된 사람은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A양. A양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친했던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그 친구를 만나러 외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12시 37분에 걸려온 전화를 마지막으로 A양의 전화기는 꺼졌습니다. 계속해서 딸에게 전화를 걸던 피해자의 부모는 결국 실종 신고를 한 것이죠. 부모는 경찰에게 정황을 설명하며 당시 A양이 만나러 간다는 친구의 이름을 알려줬지만 경찰은 실종이 아닌 단순 가출로 보고 있다가 하루가 지나서야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A양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죠. 이 사건의 범인은 피해자 A양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했던 친구의 아빠 이영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건이 일어나기 약 한 달 전 이영학의 아내가 사망을 했고 판결문에 따르면 이영학은 딸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한데 네 친구 중에 없냐 라고 하였습니다. 엄마의 역할을 왜 미혼자에게 찾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그리고는 딸의 메신저 프로그램에 친구 목록을 검색해 사진을 보다가 A양이 마음에 들었던 이영학은 딸에게 A양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죠. 2017년 9월 30일 오후 12시 20분경 이영학에게 심리적 종속이 강했던 딸은 아빠가 시키는 대로 A양을 데리고 왔고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는 A양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아빠와 A양을 집에 놔둔 채 외출을 하죠. 그 후 이영학은 깊게 잠든 A양에게 본인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을 하던 중 10월 1일 12시 30분경 A양이 깨어나 반항을 하자 수건과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결국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 후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강원도 영월군으로 이동하여 유기하죠. 놀라운 것은 이때 이영학의 딸도 이 범행을 함께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A양의 부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A양이 몸으로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행 징후가 없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당시 이영학의 에 문제가 있어서 추행에 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를 대상으로 이런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이영학은 10월 5일 오전 10시경 그의 딸과 함께 경찰에 검거됩니다.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한 뒤 대중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범인이 바로 과거 방송에 수차례 나와서 거대 백악종이라는 희소병을 앓고 있는 딸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며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던 어금니 아빠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영학은 거대 백악종을 앓고 있었고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 잇몸을 모두 긁어내 어금니 하나만 남는 바람에 그는 어금니 아빠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연은 많은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는데 거대 백악종이라는 병은 잇몸과 치아 뿌리의 백악질에 거대한 종양이 자라는 병이며 바로 그 병이 딸에게도 유전되어 그 증상이 나타나 안타까움을 샀던 것입니다. 방송으로 유명해진 그는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을 출간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딸의 치료비 명목으로 막대한 후원금을 받았죠. 사실 그의 사연이 처음 방송에 등장한 것은 창업을 도와주는 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실제로 그의 사연은 이슈가 되며 프로그램에서 치킨집 창업을 시켜줍니다.
다른 방송에도 출연하게 된 이영학은 여기서 후원금을 받게 되는데 사연에 감동한 국민들이 이영학에게 많은 후원을 해주는 바람에 이영학은 후원금의 맛을 알아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영학의 눈에는 이제 치킨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아예 후원금을 받기 위한 회사를 만들어버리죠. 이영학은 가족과 함께 여러 매체에 등장하며 본격적으로 수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국토대장정을 하기도 하며 미국으로 날아가 모금운동을 벌이기도 하죠. 그렇게 공식적으로 밝혀진 후원금만 13년 동안 12억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벌어들인 돈에서 딸의 치료비는 실제로 얼마나 들었을까요? 판결문에 따르면 정말 어이없게도 딸 치료비 및 수술비로 사용된 금액은 약 700만 원이었습니다. 이미 딸과 관련된 의료비는 각종 재단과 공공기관에서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 지원금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었죠. 그러면 이영학은 이 돈을 어디다 썼을까요? 충격적이게도 이영학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외제차를 포함한 자동차 3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온몸에 전신 타투를 휘감았으며 쌍꺼풀 수술과 심지어는 본인의 그것에 보형물을 흡입하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즉 받은 후원금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후원금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영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사실 이영학 딸의 진술에 의하면 엄마, 즉 이영학의 아내는 지속적으로 이영학의 폭행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딸은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웠는지 그 상황에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고 하죠. 돈이 말라가는 게 보였던 이영학은 이제 아내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영학은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를 임차하고 아내의 사진을 찍어 성 사이트에 광고하는 글을 올려 아내에게 2017년 6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14회에 걸쳐 성을 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그 장면을 촬영까지 하죠. 판결문을 계속 읽으면서 드는 생각인데 정말 악마와 다름없습니다. 또한 이영학에게는 계부가 있었는데 이영학은 아내 행을 이유로 계부를 고소합니다. 정말 계부가 아내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계부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는지 이것도 아니면 돈을 빌미로 협박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증거가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이영학은 증거를 만들기 위해 아내에게 계부와의 관계를 강요했고 강요에 못 이긴 아내가 2017년 9월 5일 계부에게 접근하여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심지어 그 장면을 촬영까지 했죠. 그 후 증거물을 제출하고 허위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견딜 수 없었던 아내는 그 다음 날인 9월 6일 집에서 몸을 던져 추락하여 사망하고 맙니다. 이것조차도 추락했을 당시 타이트했던 상의가 반쯤 벗겨진 상태였던 점, 추후 이영학이 마치 아내가 작성한 것처럼 거짓으로 본인이 아내의 유서를 작성한 점, 추락한 아내를 보고도 덤덤하게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했으며 구급차에 동승하지 않았던 점 등 타살의 여러 의혹이 있었으나 이것은 자살로 종결됩니다. 이미 감성파리로 막대한 돈을 취했던 경험이 있는 이영학이라서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내를 추모하는 유튜브 계정을 만들고 영정사진을 들고 노래하는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아내의 시신을 직접 염화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방송사에 제보함으로써 방송을 하는 조건으로 3,500만 원의 장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죠. 엄마 좋아하는 거 같지? 모든 것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한 것으로 보였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아내가 사망한 지 고작 3일이 지난 후 사이트에 동거녀를 구한다며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여자가 구해지지 않자 본인의 딸한테 그 범행을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검거되고 나서도 아내의 죽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내세우죠. 또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대충 하고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말을 합니다. 9월 5일에 제 아내의 죽음 자살에 대해서 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이것은 아내의 죽음과 관련 있던 자신의 계부에게 여론의 화살을 돌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결국 계부는
10월 25일 억울하다는 유서와 함께 본인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야 맙니다. 자료를 수집하면서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악마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영학. 검찰이 1심에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영학은 무기징역을 확정받죠. 또한 그에 따른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의 근절을 영원히 기원합니다. 자신의 증거물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칼 보시는 거예요? 칼? 뭐? 삽 보는 거예요?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서랍장. 왜 웃어요? 왜 웃어? 얘기해서 이게 웃겨요? 영어가? 그러면 14년 정도를 칼을 차고 다니는 거네. 아니 차고 다니는 게 내가 지금 말을 잠깐만. 내가 이제 깡패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네. 칼을 넣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보호하기 위해서 한 14년 정도 칼을 넣고 다니는 거네. 그렇습니까? (2014년 5월 31일) 오전 8시 55분 경찰에 한 건의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 내용은 인천시 남동공단의 한 공장 담벼락에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 안에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들어있다 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담벼락 밑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가방을 열었을 때 먼저 사람의 머리카락과 혈흔이 보였습니다. 뭔가를 감싼 것으로 보이는 부지포와 비닐을 벗겨내니 그 안에는 놀랍게도 다리가 잘려나간 남성의 몸통만 들어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발견된 몸통에 26곳의 자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곧바로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고 피해자는 인천 서구에 살고 있던 50대 남성 A씨. 알고 보니 피해자는 이미 4일 전인 5월 27일에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5월 26일에 회사 면접을 본다고 집을 나선 A씨가 휴대폰 전원을 꺼놓은 채 다음날까지 연락이 되지 않자 가족이 실종신고를 접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면접을 위해 서울로 간다던 A씨의 휴대폰 전원이 꺼지기 전 마지막 행선지를 조사해보니 마지막에 머물렀던 곳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 파주였던 것이죠. 또한 남성의 몸통은 인천 남동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판결문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5월 25일 피해자는 한 성인 채팅 사이트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됩니다. 외로움을 나타내는 피해자의 소개글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26일 둘은 파주에 위치한 한 자동차 극장 근처에서 오후 4시에 만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둘은 만나서 곧바로 무인텔로 향하죠. 그렇습니다. 이 여성은 채팅을 통해서 만남, 즉 성매를 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과 다른 남성들과의 대화에서는 가격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죠. 그런데 이상하게 피해자와 여성의 대화에서는 금전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대신 피해자는 그 여성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었죠. 이러한 메시지를 받고 여성이 만나자고 얘기를 하자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남성은 일말의 의심 없이 오히려 치밀하게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블랙박스 전원까지 꺼버리고는 그녀의 외제차를 함께 타고 여느 불륜 커플처럼 무인텔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때는 둘이었지만 나올 때는 하나였죠. 그 여성은 피해자와 무인텔에 들어온 다음 날인 5월 27일에 무인텔에서 혼자 나와 12시 4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가방 매장에서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였고 오후 4시쯤 근처 상점에 들러 14만원 상당의 전기톱을 구입합니다. 사실 전기톱을 구입하기 전 이 여성은 근처 금은방을 가서 목걸이, 반지 등의 귀금속을 구입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성은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카드 한도가 얼마인지 몰랐던 이 여성은 반지나 목걸이 등의 기금속을 한 개씩 구입하면서 카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인에 의해 결국 결제가 취소됩니다. 실제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약 2,200만원가량의 결제를 시도하였지만 결국 실제로 결제한 금액은 약 76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범행에 필요한 도구들을 구입한 여성은 다시 숙소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여성은 피해자와 만나서 무인텔로 들어온 5월 26일 저녁 6시 42분부터 약 30분간 몰래 챙겨온 29.5cm 길이의 흉기로 몸통 26회, 다리 15회로 총 41회의 자상을 통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 후 시신 옆에서 잠이 든 후 다음날인 5월 27일에 범행 도구를 구입하러 간 것이죠. 그리고는 5월 28일 저녁 7시쯤 전기톱을 이용해 본격적으로 시신을 분리합니다. 외국에만 있을 것 같던 엽기적인 범행을 바로 이 여성이 저지른 것이죠. 5월 28일에 이 여성은 몸통과 다리가 각각 담긴 가방 2개를 들고 모텔일라와 차에 실은 채 이동했습니다. 그 후 5월 29일 밤에 다리가 든 가방은 파주의 한 농수로에 버렸으며 몸통이 든 가방은 인천 남동공단의 한 공장 담벼락에 버렸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 여성이 차에 피해자를 실은 채 이동하는 도중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또 다른 남성과 연락하고 관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고미숙, 1979년생입니다. 참고로 고미숙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신상 공개가 되지 않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혹시 고미숙의 얼굴 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은 채널 세부 정보에 기재된 메일 주소로 보내주신다면 썸네일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미숙이 이런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미숙의 첫 진술은 피해자가 나를 덮치려고 해서 그랬다 였습니다. 글쎄요. 그러기에는 미리 준비한 흉기가 말이 안 됩니다. 또한 경찰은 고미숙이 피해자의 카드로 기금속을 구매하려고 한 시도를 보고는 금전이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말이 안 됩니다. 보통 금전을 원하는 것이면 저렇게 자상을 많이 입히지는 않죠. 또한 고미숙은 신용카드의 한도를 몰랐으며 피해자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도 몰랐습니다. 즉 금전을 갈취하기 위한 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미숙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다. 즉 정신병이 있다고 주장했죠. 환청 같은 거가 들렸습니다. 환청으로 이쪽 인천 쪽으로 조종당하는 장안식으로 때문에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거 찾을 때 우리 경찰한테 여기 있다고 안내해 줬잖아요. 이끌려서 누구한테 이끌렸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세상에 나쁜 자들이 많잖아요. 저는 정말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사가 작성한 정신감정서에는 히스테리성 인격 특성을 보이는 상태로 성격적인 문제는 있으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다 라고 감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고미숙은 그저 살인이 하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고미숙이 초범에 잡혀서 정말 다행이라고, 아니면 연쇄 살인마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고미숙은 검찰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판결로 징역 30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고미숙이 벌금 종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과 그 외의 연령, 환경,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판결이라고 하죠. 글쎄요, 이 판결이 정말로 맞는 것인가요? 고미숙은 약 20년 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빨리 우리들 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